서울 재개발에는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신통과 모아타운이 전부가 아닌 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신통,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이라고 하면 다소 이 재개발에서 굉장히 소외됐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온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은 다시 재개발이 열풍으로 일어날 만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소중한 그 강의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부동산, 사실 뭐 가격의 변화도 정책의 변화도 참 시끄럽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 하면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옆으로는 넓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키가 크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서울시에서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 모아타운이 전부인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는 형태의 사업에 접근하기보다는 역세권에서 고밀로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요, 이제 공급이 고밀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현재 보시면 공급에 대한 절벽이 굉장히 이제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장 올해, 내년부터 입주 물량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적정 수요의 37%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63%에 대한 공급을 이제 기존에 대한 물량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작다 보니까 많이 지을 수도 없고 높이 지을 수도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이제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주면서 직주락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고밀 복합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10분 도시라고 해서 이 10분 안에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고밀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이제 많은 양의 공급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공급에 대해서는 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의 공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부터 2027년 굉장히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기존의 적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인허가 물량부터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인허가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착공에 대한 부분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적정 수요에 대비해서 입주가 부족한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책 전환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핵심인데요. 어떻게 키울 수 있냐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더 이상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의 확장은 더 이상 힘들고요. 위로 상향시키는 말 그대로 수직 도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업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의 상향을 받으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은 사업 속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빠른 두 카드는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공급 절벽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키워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는데 수요는 그만큼 줄어드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매년 서울시는 약 5만 명 정도의 고정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정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그만큼에 대한 부족분을 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서울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3년 만에 공급량이 3분의 1로 급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예전부터 계속 줄어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앞에 적정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 이 수요에 대한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63%에 대한 감소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 최대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무려 20% 가까이가 인허가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에 대한 감소는 당연히 정비 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고요. 정비 사업이 사실은 지연되면 당연히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질수록 사업에 대한 사업 수익성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악화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공 위축에 따라서 분양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규제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감소 부분이 더 확연하게 눈에 띄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공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주 물량에 대한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많이 주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항상 서울시에는 약 4.6만 명, 약 5만 명의 고정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은 약 1.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63%의 부족분에 대해서 기존의 공급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에 대한 부분과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맞추려면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용적률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급 절벽에 대한 압박은 결국 가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항상 서울은 초과 수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초과 수요에 대한 이 시장의 압박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축에 대해서 그리고 준신축까지도 매물이 잠기게 되거든요. 물건이 시장에 많이 풀리지를 않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전세가를 더 높인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전세가의 상승이 매매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다 똑같은 게 누구나 다 좋은 입지에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입지가 좋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이미 예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비 사업은요, 2023년도까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그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통, 모아타운 이런 개발 사업을 주거 정비형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면
올해 그리고 작년 2024년부터는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거 아파트로만의 공급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리고 고밀 복합 개발을 하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모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주락이라고 해서 단순히 주거시설에 주거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초고층의 주상복합 형태로 업무, 문화, 상업시설들이 결합된 형태의 말 그대로의 고밀 복합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밀 복합에 가장 어울리는 지역은 강남과 용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업무지구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그리고 용산에서는 국제 업무지구가 존재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용산 이 핵심 지역 위주로 한번 이 매물들을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키운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규 택지에 대한 한계 부분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제약 부분 때문에 가용 용지는 이미 다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옆으로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답은 용적률에 대한 상향 부분인데요. 용적률에 대한 상향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주락이라고 하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을 보다 고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지 내 주민분들도 동의서에 대한 부분, 동의서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향과 맞춰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이 용적률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무작정 위로만 짓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로 키운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용적률 상향이라고 하면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들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이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땅이라도 용적률을 높게 주면 공급에 대한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에서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면적에서 용적률의 상향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에 있어서 사업 속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핵심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이거든요. 이 용적률을 높게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부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3종 용적률이 250%였거든요. 이 250%의 용적률을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까지는 용적률을 300% 평균을 해서 300%를 부여를 했는데 준주거 용적률이 500%입니다. 준주거 용적률이 500%인데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적률에 140%를 더해서 최대 700%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땅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한도가 7배까지 늘어나는 사업이라서 사업성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사업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단계의 상향을 통해서 상업지구로 변모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같은 땅에서 무려 13배의 효과를 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실상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큰 사업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요. 최대 용적률은 1,300%가 부여를 받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최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준주거 용적률의 140%를 더 부여해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로만 보면 사실은 신통 기획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요.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다소 더뎌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착공이 보다 조금 더뎌진 부분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혜택이 큰 부분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합원 수가 많지가 않아서 적은 조합원들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준주거 용적률의 최대 700%를 부여를 하고 조합이나 추진위 절차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탁 방식으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노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 신통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이 30년 이상에 대한 건축물로 잡혀 있는데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노후도에 대한 60%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적률이 1,300%가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약 325개의 지역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35층에 대한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조합원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용적률의 1.4배, 약 700%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노후도가 60% 이상이지만 이제 20년 이상의 건축물로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빠른 두 카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앞으로 서울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350m 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상업지를 띠로 두르고 있는 형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에 이제 그 조건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325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를 띠로 두른 형태의 사업 지역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용산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꼭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서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 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1,300% 받게 되면 국제 업무지구와 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에는 100층 건물, 70층 건물, 50층 건물 이렇게 키가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같은 건물들이 이와 같은 용적률, 키를 맞춘다라고 하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 자체가 굉장히 다른 하나의 서울의 얼굴로서 아예 정말
업무지구의 그 위용을 제대로 갖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 상향 자체가 사업성을 만든다라는 부분인데 이 3종 일반 주거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이 250%다라고 하면 중심지의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1000%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관광 숙박시설이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이렇게 짓게 되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내에서도 건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냐면 관광 숙박 시설이 소비되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광 수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 부분, 용적률에 대한 상향 부분을 최대한으로 챙길 수 있는 관광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용산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최대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용도 지역의 상향을 통해서 이 최대 높이를 1300%까지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2024년도에 만들어진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인데 2024년부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들의 좋은 핵심적인 장점들을 다 끌어와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대 용적률 500%, 준주거 용적률에 최대 1.4배를 더해서 최대 용적률이 700%까지 부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노후도에 대한 요건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신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30년 이상에 대한 노후 건축물을 20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동의율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이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 혹은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0%의 동의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동의 요건으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동의를 가지고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장점입니다. 네, 준주거 용적률의 1.4배를 부여를 하는데요. 700%의 용적률이 쉽게 와닿으시진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그쪽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50%를 부여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아직 출발한 곳은 없지만 최대 용적률을 700%를 받게 되면 도시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주상 복합 형태로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무, 문화, 상업시설이 결합된 고층 빌딩과 더불어진 아파트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의 혜택을 받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면적에서도 높게 올라가게 되니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무려 42%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연면적 자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금융 비용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건설사의 비용을 더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군 브랜드 그 이상의 하이엔드 브랜드까지도 선호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진 사업입니다. 사업 단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 신통 사업과는 다르게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에 대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이제 신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에 비해서 앞단의 절차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기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카드는 어떻게 쓰이냐라는 부분인데 각각의 사업들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큰 장점이니만큼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산 쪽이 가장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오히려 강남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에서 강남 지역이 재개발로서는 굉장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강남 지역은 계획 도시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구획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에서 필요로 하는 접도율 그리고 과소 필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가장 큰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통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모아타운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선택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태어나게 되면서 강남 지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거든요. 이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노후도에 대한 요건만 존재하고 다른 기타적인 부차적인 요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산,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의 큰 방향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공급에 대한 절벽인데요. 공급에 대한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사업,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이 두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고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